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국내 증시는 첫 거래일이 좋았는데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밀렸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 차익 매물과 맞물리게 되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좋지 못했던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10년물 금리가 4%까지 이제 가까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계속 12월 동안 숨가쁘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서에 대한 숨고르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숨고르기가 뭐 한 번에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이 더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후자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투자 의견 하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큰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조금은 이례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이나 빅테크가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일단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 뒤면은 다음 주 정도인가요? ETF 현물에 대한 부분들 승인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장 초반 보면은 이 코인 관련된 종목들만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45,000달러 이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도 기대감이라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다음 주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 현물 ETF 관련된 승인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 승인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승인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자금에 대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한 5년간 6천억 달러 이상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자금의 유입이라는 것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얼마 전까지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 자체가 1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벤처캐피탈 이 코인 펀드 쪽에서는 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코인 관련된 이런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보유 편향적인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한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에 대해서 이런 비트코인 이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반감기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이 기대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2024년도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피해서 다른 이제 자산에 대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예전에는 실물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렸다면 지금은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더욱더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재미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레지나 아니면은 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컸던 부분이 있었었고 라이엇 광산은 사실 보합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 주가 자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부씩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관련돼서도 조금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가 보면은 유가도 또 하락하면서 계속 좀 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같이 봐야 될 게 홍해에 대한 그런 리스크인 것 같은데 이쪽 이슈는 어떻게 지켜볼까요? 사실 홍해에 대한 이슈만 놓고 보게 되면은 유가 조금 올라야 된다라고 그쵸,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거나 유가 관련돼서는 투자 심리가 썩 좋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썩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홍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홍해를 지나던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같은 경우에 사실 일부 이미 이 홍해 관련된 운항을 중단을 했던 부분이 네. 있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개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 번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2주가 아니죠. 이틀 동안 홍해 항로의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 운임에 대한 급등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 있는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에도 한 1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요. 네.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6.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HMM이 사실상 맞죠. 어제도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일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홍해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 움직임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자금 조달 이슈가 만약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더욱더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빅테크 종목들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오늘 초반에 말씀을 주셨던 대로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바클레이즈 투자증권의 이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밀릴 만한 이슈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만들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의견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는 애플이 성장할 수 있는 해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이제 양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이제 안 좋은 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 실현의 빌미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양측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에 대한 아이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판매에 대한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성장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남짓한 성장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결국 2024년도는 애플이 역성장이 나오게 될 것이고 2023년도 동안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60불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161불에서 160불로 낮추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만큼 바클레이즈가 애플 관련돼서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에 대한 경쟁에 대한 과열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런 아시아 공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애플이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자체에 이런 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자체가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하루면 이제 배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지 못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오늘의 주가는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 하락 이슈에 대한 분석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쪽에서 오늘 인도량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BYD가 처음으로 좀 제쳤다고 하는데 주가는 또 그렇다고 크게 다르게 움직이진 않았더라고요. 네, 사실 인도네시아로 발표한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네. 네,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BYD도 그렇고 그리고 리비안도 그렇고 다 빠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던 이 연간 판매 대수를 충족을 시켰다라는 네.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를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더욱더 많은 수의 인도 대수를 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한 지위가 얼마만큼이나 더 공고히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BYD가 더욱더 많은 인도대수를 판매를 했던 것이 사실 중국에서에 대한 내수 판매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 내수 판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원인은 사실상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었거든요. 그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중국에서에 대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될 네. 테고 그러한 가격 경쟁력은 결국은 가격 인하로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격 인하는 결국 테슬라에 대한 마진에 대한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2024년도에도 얼마만큼이나 테슬라가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그리고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을 해야 되겠는가 네. 여기로 귀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이제 내일 이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4,000대 인도대수를 달성을 했어요. 네. 전 분기가 15,600대였었는데 14,000대로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을 텐데 사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장 지위에 있어서도 퍼스트 무버가 아니잖아요. 따라가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자체가 아직 절대적인 수치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진짜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도전 과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미국에서에 대한 이런 이제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과열 그리고 가격 인하 이런 부분은 결국 국내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업체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좋은 이슈는 아니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가격 인하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물론 일부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부는 부품 회사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셀 가격이 계속적으로 납품 기준으로 해서 다운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있어서 2차 전지 업체들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인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사실 역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분기 때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2차 전지 셀 쪽에는 일단은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1분기까지 양극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인하가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셀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소재 업체라든지 모두 다 1분기 때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2차 섹터 내에서도 수급적으로 보다 더 계속적으로 결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브 섹터 중에서도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투자하실 때 지금 전방업체인 전기차 업체들의 상황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인도량과 더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게요. 오늘 ASML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데요. 네,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 관련돼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발효가 되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SML이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장비가 DUV라는 장비가 그쵸. 있게 되는데, 네. 사실상 이 DUV 장비가 EUV 장비보다는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SMIC가 이 DUV 장비를 가지고 화웨이에게 고성능 반도체를 사실상 납품을 했다. 이런 이력이 나오게 되면서 네. 9월 달부터 이런 부분이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제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SML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40%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40%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과연 얼마만큼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는 그렇게 큰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사실상 좋을 수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ML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5%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그 외에도 장비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게 됐었고, 그 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 남짓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들 체크해드렸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정말 좋았던데 뉴욕 증시에서도 그나마 좀 잘 갔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종목별로 제약바이오가 좀 많았더라고요. 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어제 나스닥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빨간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마지막 되돌림 현상 속에서 신재생이 그냥 빠져버리게 되고, 그나마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일부 이제 주가를 유지해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먼저 첫 번째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3엑시스 어드바이저에서 1월에 미국의 이제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사노피, 다케다 등의 제약회사가 10% 이하 폭으로 이제 500개 품목 관련돼서 이 제약 가격을 인상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 자체가 가격에 대한 인상은 결국 마진에 대한 인상으로 그렇죠. 올라가게 되는 부분일 테니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좋지 못했을 때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혼합되면서 더욱더 강했던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화이자가 3.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네. 워크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섹터 내에 투자 심리가 좋다 보니까 좋은 투자 심리 안에서 더욱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두 자리에 이 상승폭이 나오게 됐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네. 오펜하이머가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2024년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26년도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한 5개 정도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테니까 이제 주가도 턴어라운드가 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미국 증시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 살펴드리면요. 아무래도 오늘 뉴욕 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밀리면서 출발하겠죠. 야간 선물이 1%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상당히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조정폭이 많았었던 만큼 그렇죠. 개파락이 많은 부분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이나 주가에 대한 회복력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이 각 반도체 하위 섹터 내에서에 대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얼마만큼이나 개파락 이후에 계속 하락폭을 키워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반등을 보이게 될 것인지가 반도체의 단기 투자 심리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전에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은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제약 바이오 내에서 갖고 왔어요. 네.
SK 바이오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 근래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대양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전증 신약 관련돼서 이미 미국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4분기 때 아마 BEP를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 BEP 달성한 이후에는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형 바이오 제약 회사가 다시 하나 더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면 많이 판매가 될수록 더욱더 많은 실적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될 테니까 단순하게 2024년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 6년도까지도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만큼 SK 바이오팜은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이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들 아무래도 JP 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어제 일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어제 일부 나오게 되고 사실상 어제 셀트리온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더라면 네네. 그것이 더욱더 크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이전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쯤에 이미 도달하기 전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좋지 못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하락폭이 터지다가 일부는 꼬리를 달고 대부분 그렇죠.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오늘장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